이제부터 두 번째 장 문제 행동의 원인 찾기 기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에는 이유나 동기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 장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게 행동 지원을 실행할 때 문제 행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에 첫 번째는 설문지나 면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원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학생의 행동을 관찰, 기록해서 찾는 직접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 원인을 기능으로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행동에 4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주요 기능을 좀 다르게 나누긴 하는데 저희는 국립서울병원에서 발간한 문제 행동 치료의 표준 지침 및 치료 매뉴얼에 의한 4가지 기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기능은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반응을 끌기 위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래 관심이나 교사 관심 등이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또래 관심 끌기 위해서 문제 행동으로서 표출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과제나 활동을 하기 싫어서 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제 회피나 상황 회피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극 추구인데요. 자신이 감각적 자극을 얻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동 행동이나 수업 시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요구 기능인데요. 원하는 활동이나 물건 등을 얻기 위해 문제 행동을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할 때 자신이 대장을 해야 되는데 못 되었다든지 원하는 물건을 못 가졌을 때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4가지 기능으로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접적 방법과 아까 직접적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간접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QABF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서식에 보면 나중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간접평가는 간단하게 실시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생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어느 정도 알게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직접 관찰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설문지나 이 직접 관찰을 2가지 같이 함께 사용하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서식 2-1에 보시면 이렇게 행동 특성에 대한 설문지 QABF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쓸 때 학생의 이름과 날짜를 쓰시고 문제 행동을 쓰게 돼 있는데요. 그때 학생의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철수가 손으로 친구의 어깨나 팔을 여러 차례 세게 때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문제 행동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설문 문항을 하시게 됩니다. 학생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쓰신 구체적인 그 문제 행동 한 가지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관심 기능이냐,
회피냐, 감각추구냐, 욕구냐, 요구냐, 뭐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다한 다음 각 문항을 더하게 되면 학생의 문제행동의 기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서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적 방법이고 매우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실에서 실제로 실행할 때 이 ABC 관찰 기록을 많이 쓰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도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그 학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설명을 드리자면 선행사건 A입니다. A에는 문제 행동 발생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문제 행동이 언제 나타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 B, B는 학생이 보인 문제 행동의 유형을 기록합니다. 네, 세 번째 후속 결과 C, C는 문제 행동 직후 주변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사 자신의 반응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학생에게 대하고 있지? 그것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BC 기록이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이렇게 매번 쓰기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럴 때 어쨌든 그 ABC 관찰지 종이하고 그다음에 필기도구를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행동을 기록하지 않고 우선순위된 그 문제 행동을 아까 정하신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한두 가지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교 후 바로 기억에 남아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좀 중간중간에라도 바로 이렇게 좀 기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식 2-2번을 보시면 이렇게 ABC 관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날짜를 쓰시고 두 번째는 언제 발송했는지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무슨 수업 시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사건 누구 교사냐 또래냐 상호작용하던 중이었냐 또는 어떤 수업 시간이었냐 또는 모둠 활동 시간이었냐 또는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냐 뭐 아니면 뭐 쉬는 시간이었냐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던 중이었냐 이런 걸 좀 쓰게 되는 게 선행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행동 B 관찰 가능하게 아까 구체적으로 행동을 서술하고 학생이 말을 한 것도 적으시면 좋습니다.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결과 C 여기서도 교사가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 학생은 계속 문제 행동을 지속했냐 멈추었냐 또는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예를 보면 10시 교실에서 수업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국어시간 교과서 일부를 읽으라고 교사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야기의 결말을 예상하며 써보라는 이제 과제를 또 주게 되었는데 학생이 해당 부분을 아무 문제 없이 읽고 그러나 종이에는 이름만 쓴 후 더 이상 과제를 하지 않았다. 과제 미이행이 되겠죠. 문제 행동은. 그리고 과제를 하도록 선생님이 촉진하는 말을 과제를 하라고 제지시하는 말을 3회 연속했다.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9시 30분 교실에서 수업 시간 친구와 함께 실험을 진행했는데 아마도 과학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일지에 이제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교실을 돌아다니고 다른 학생과 계속 그 놀이를 하거나 방해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로 보냈다. 이렇게 후속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9시부터 9시 40분까지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1교시 수학 시간이었고 선행사건은 문제행동은 교과서를 펴지 않고 엎드려져 있었다. 그런데 교사가 이제 무시하고 그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선행사건 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교수하고 있었는데 학생이 가위로 책상을 긁어서 소리를 내며 수업을 방해했다. 그리고 후속 결과 교사가 다가가서 하지 말라고 하자 멈췄다가 또다시 행동을 지속했다. 이렇게 후속 결과가 되고 다시 이제 뭐 수학 익힘책을 풀든 뭐 개별 교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학생이 짝꿍을 때렸다. 그래서 후속 결과 짝꿍은 선생님이 이제 좀 달래주고 학생은 교실 뒤로 분리시켰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사건을 쓰고 문제행동, 후속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선행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어서 문제행동에 대해서 훨씬 더 예방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C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Q&A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지와 ABC 관찰 기록을 반드시 둘 다 해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설문지가 간단하긴 하지만 문제 행동의 원인을 좀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찰에 의한 ABC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그 ABC를 계속 이제 써보면서 행동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이의 기능,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계속 보게 되면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ABC 관찰 기록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설문지를 동반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아이의 기능은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지 하는데 한 10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둘 다 하시는 게 어쨌든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임교사가 행동 발생 기록을 작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25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만 집중해서 이 아이만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까 행동 발생지 이런 걸 이제 종이에 좀 꺼내놓고 그리고 필기도구도 두고 해서 그때 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키워드를 한 문장 정도 써서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뭐 좀 써보시면 좋겠고 한 두 가지 정도 많이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 후 바로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걸 좀 ABC를 바로 기억에 있을 때 그때 쓰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 2주 쓰는 그 기간에 집중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한 달, 두 달을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행동 기능을 평가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1, 2주 동안만이라도 좀 집중하셔서 이걸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ABC 관찰 기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1, 2주 정도 관찰은 필요합니다. 일반 교사의 경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학생을 집중하는 것은 구조상 좀 어려운 일은 맞지만 ABC 형태로 관찰하는 게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중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ABC 관찰 기록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후속 결과를 쓸 때 교사의 반응도 꼭 써야 할까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 교사 또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지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이 이렇게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교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은 사실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교사의 행동 또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후속 결과가 학생의 문제 행동 촉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문제 행동 ABC를 관찰할 때 교사의 반응 또한 기록하는 것은 문제 행동을 중재하고 또 우리한테 성찰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ABC 관찰 기록과 설문지 등 기능 평가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원인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문제 행동의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기 직전의 상황이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라면 이런 기능을 또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할 때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 문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선생님이 지시할 때 문제 행동이 지속되고 더 심해진다. 자, 이것은 어떤 기능일까요? 네, 관심 기능입니다. 관심을 얻고자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과제나 활동을 할 시간이 되면 문제 행동을 한다. 또는 과제나 활동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문제 행동을 한다. 과제나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 행동을 한다. 자, 이것은 어떤 기능일까요? 네, 이것은 회피 기능입니다.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반복적으로 행동을 한다.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동이 계속 일어난다. 자, 어떤 기능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자극추구, 자극추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하는 물건 등을 달라고 할 때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좋아하는 활동, 컴퓨터 게임이나 과자 먹기 등을 할 때 막 방해거나 빼앗겼을 때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 어떤 기능일까요? 네, 요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 직전에 이런 행동들이 있다라면 아마 이러한 네 가지 기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 행동의 패턴을 찾았다면 이제 가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설. 우리가 찾은 이 문제 행동의 원인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가설이라고 추측한 부분, 물론 완전히 추측은 아니고 우리가 관찰한 객관적 사실에 의한 기능이라고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잘못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재를 했을 때 적절히 맞아 들어간다라면 가설이 맞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기능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재를 했는데 적절히 들어맞지 않고 뭔가 중재가 잘 되지 않는다라면 가설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기능도 원인도 지금은 중재 전에는 가설로 보고 있습니다. 가설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게 하나의 문장으로서 나타내는데 그 문장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문제 행동 전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고, 두 번째, 문제 행동을 기술하고, 세 번째, 추정되는 문제 행동의 원인, 기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밑에 있는 문장처럼 학생은 선행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추정되는 행동의 기능을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행 사건 상황에서 학생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기능인데요. 별이는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행사건이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관심을 받기 위해, 기능이죠. 관심을 받기 위해 책상을 두드린다. 문제 행동, 책상을 두드린다.
별이는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책상을 두드린다. 이렇게 해서 선행사건과 기능, 문제행동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다음 회피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별이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탈하여 교실을 돌아다닌다.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별이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게 기능이죠. 자리를 이탈하여 문제행동을 돌아다닌다. 교실을 돌아다닌다.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 다음 요구 기능입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으면 별이는 그 장난감을 얻기 위해 친구의 머리를 때린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선행사건, 장난감을 얻기 위해 기능, 머리를 때린다. 문제행동. 때리는 행동도 다 다릅니다. 이 친구는 머리에 때리는 행동을 하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패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행동의 패턴을 찾았으면 이제 가설을 설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2장 문제행동의 기능 평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